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나의 아기들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복학생인 정우 선배가 제의한 일이었다. 농활이란 거 한번 가보자고. 농활이라는 게 아마 농촌 봉사활동의 준말이던가. 난 대학에 들어와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 그런 건 봉사활동 서클 애들 혹은 학생회 애들이나 다니는 걸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스터디 그룹의 리더인 정우 선배가 정색을 하고 말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다. 거절했다가는 리포트나 과제물 제출할 때 악영향이 미칠 테니 눈물을 머금고 정우 선배를 따라 나섰다. 2박 3일 정도로 짧게, 그리고 인원수도 5명밖에 안 돼서 농활이라 이름 붙이기도 쑥스러웠다. 우리는 정우 선배를 따라 D라는 곳으로 떠났다. 거기 밥은 줘요? 우리 스터디 그룹의 막내인 민경이가 물었다. 이 녀석은 새내기로 몸집도 얼굴도 너무 어리게 생겼다. 누가 봐도 대학교 1학년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내가 보기에는 중학교 2학년 정도. 그래도 우리들을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것이 정말 막내 동생처럼 귀여웠다. 특히 나는 같은 여자여서 그런지 더 정이 가는 녀석이었다. 민경이 말고는 나, 정우 선배, 그리고 나와 동갑인 창민이와 2학년인 준석이었다. 모두 같은 과이고 자격증 공부를 위해 만든 스터디 그룹이었다. 밥이라니 새참도 주신다더라. 정우 선배가 민경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실 그런데 가서 패 끼치면 안 된다고 쌀이며 부식 등을 열심히 챙긴 선배였다. 인원수도 적기에 우리는 선배 차에 다 같이 타고 가는 중이었다. 선배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담배를 피우며 운전을 하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정우 선배, 제발 담배 좀 꺼줘요. 콜록콜록. 아, 미안. 선배는 내 말에 황급히 담뱃불을 껐다. 갑자기 준석이 앞자리로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다. 근데 왜 갑자기 농활 얘기는 꺼내신 거예요? 아, 그건 그냥 내년이면 졸업인데 노느라 봉사활동 한번 못 해본 게 후회가 돼서. 마지막 여름 방학인데 말이야. 선배답지 않게. 나는 웃으며 정우 선배의 허벅지를 꼬집었다. 그런데 선배는 반바지 밑으로 드러난 다리에 웃기게도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선배, 변태야. 웬 여자 스타킹을 신었어? 내 말에 정우 선배는 얼굴이 벌개져 대답했다. 야 임마, 우리 농활 가는 데가 벼농사 짓은 데란 말이야. 여름에 논으로 들어가면 거머리한테 피 빨리는 거 몰라? 그 예방용이다. 너무도 당당한 정우 선배의 말에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고 이윽고 목적지에 다다랐다. 기란, 곳은 집도 몇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 어쩐지 분위기도 삭막한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차에서 내린 우리는 모두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잠시 서 있었다. 그때 입을 연 사람은 우리를 데려온 정우 선배였다. 자, 이렇게 서 있지 말고 3일밖에 안 있을 건데 될 수 있는 한 많이 거들고 가야지. 이장 어른 댁에 인사하러 가자. 이장 어른 댁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 사람은 60 정도의 남자로 우리를 보는 눈이 별로 곱지 않은 것 같았다.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공손히 인사를 드렸다. 서울에서 온 학생들이라고. 예, 많이 가르쳐 주세요. 열심히 일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그 흔한 회관 하나 없으니 우리 집에서 묵게나. 아, 감사합니다. 먹을 것은 챙겨왔으니 신경 안 쓰이게 하겠습니다. 정우 선배가 허리를 굽혀가며 대답을 하는데 부엌에서 한 여자가 나왔다. 얼굴은 중학생 정도로 앳된 얼굴인데 이상하게도 거의 만삭에 가깝도록 배가 불러 있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쳐다보다가 이장에게 물었다. 며느리이신가 보네요. 아니, 막내딸이요. 네. 그 애는 우리를 빤히 바라보더니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헛간에 짐을 풀고 일을 하러 나갔다. 창민이가 비명을 질렀다. 옆에 있던 나는 창민이에게 첨벙거리며 뛰어갔다. 무슨 일이야? 창민이는 자기 다리에서 무언가를 떼어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은 거머리였다. 길이는 새끼손가락만 하고 검은빛을 띤 지렁이같이 생긴 것이었다. 피를 듬뿍 빨았는지 배가 통통했다. 창민은 그것을 밟아버리고는 다시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우리가 맡은 일은 논에서 벼의 잡초를 골라 뽑아내는 일이었다. 여기 사람들은 논에 들어오면서
거의 완벽하리만큼 비닐 옷과 장화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름이라 더운데다가 답답해서 그냥 논으로 들어왔다. 대신 이렇게 거머리한테 피를 빨리고 있었다. 창민의 다리는 벌겋게 부었다. 나는 정우 선배의 눈치를 봐가며 거머리를 피해 조금씩 논 가장자리로 나오고 있었다. 농활 노래를 부르던 정우 선배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가씨, 아니 학생. 네. 달거리는 제때 하나? 달거리요? 아 예. 별 이야기를 다 묻는다고 생각했다. 그 아주머니는 50대 중반 정도로 햇빛에 검게 그을린 체격 좋은 분이었다. 아주머니는 다시 나에게 말했다. 얼른 여기에서 달아나.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날 거야. 우리야 갈 데가 없으니 돈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는 거지만. 그리고 우리들은 늙어서 그것들이 노리지 않지만 학생들처럼 젊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네. 나는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물으려 했다. 그때 어느 남자가 아주머니를 불렀다. 임자, 새참 안 내오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아유, 알았어요. 아주머니는 일어나 가버리셨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마냥 서 있었다. 에고, 힘들어. 다들 죽는 소리를 하며 헛간으로 돌아왔다. 저녁밥을 지어 먹어야 하는데 모두들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버렸다. 그나마 이를 쉬엄쉬엄한 내가 밥이라도 지으려고 쌀을 가지고 수도가로 나왔다. 아까 본 그 여자애도 쌀을 씻고 있었다. 그 옆에 앉아 물을 받고 있는데 힘겨워 보이는 표정으로 쌀을 씻던 그 애가 쌀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얼른 그 쌀들을 주워 담아 대신 헹구어 주기 시작했다. 그 애는 파리한 얼굴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대학생 언니. 그냥 언니라고 해. 근데 너 이름은? 나는 웃으며 물었다. 해숙이에요. 아, 그렇구나. 몇 살이야? 15살이요. 나는 그런데 왜 그이 배가 불러 있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어쩌면 병일지도 모르고 숨기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열심히 쌀만 씻었다. 이제 제가 할게요. 그 애가 쌀이 든 바가지를 잡으려 하는 순간 핀이 튕겨져 나가며 머리가 풀어졌다. 오. 나는 내 머리를 묶고 있던 리본을 풀러 그 애의 머리를 묶어 주었다. 언니. 아, 괜찮아. 나는 또 있어. 근데 분홍색이 잘 어울리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 애도 웃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애가 입을 열었다. 언니 도망가세요. 여기 계시면 큰일 나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애의 얼굴빛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서요. 그 한마디를 끝으로 그 애는 집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나는 쫓아가려다 그냥 멈춰 서고 말았다. 선배, 왜 하필 여기로 오자고 한 거야? 저녁밥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 내가 물었다. 선배는 담배를 찾다가 내 물음에 대답했다. 엥? 너 갑자기 무슨 소리냐? 나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선배가 심각한 얼굴로 대답했다. 동기 녀석 중에 여기로 농활 왔던 놈이 있었거든. 인심도 후하고 좋은 곳이었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어. 그게 아마 3년 전이던가. 그런데 지금은 여기 이상해졌네. 하긴 그때 애들 몇몇 이곳에서 실종되어서 말이 좀 많았었지. 뭔가 안 좋은 기분이 들어. 이상해. 그러자 준석도 말했다. 하지만 이곳 농사짓기라 아주 좋은 곳 같아요. 땅도 피옥하고 잡초도 별로 없고 게다가 해충이라고는 거머리 말고는 아예 없던데요. 아, 준석 선배 농사일에 대해 너무 잘 안다. 민경이가 말했다. 그러자 준석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우리 집 농사짓잖니. 벼농사로 사남매 다 대학 보낸 집안이다. 어차피 이번 농활 끝나면 집에 가서 또 거들어야 해. 이런 준석이 죽어났네. 우리는 왁자 짓걸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까부터 기운이 없어 보이던 창민의 얼굴색이 점점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창민아. 창민 선배. 창민아, 왜 그래? 우리는 창민을 둘러쌌다. 창민은 식은땀을 흘렸고 입술은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었다. 정우 선배가 말했다. 준석아, 안채로 들어가서 이장 어른 좀 모셔와봐. 준석은 안채로 뛰어들어갔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구르고 있었다. 이장 어른이 오더니 창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채로 그를 옮기려고 말하고는 돌아섰다. 우리는 창민을 둘러엎고 안채로 들어갔다. 밝은 불빛 아래서 본 창민은 정말 무서웠다. 특별한 외상은 없어 보였는데 아까 그 거머리에게 물린 자국만은 거무죽죽하게 곪아가는 것 같았다. 이장 어른, 어떻게 된 거예요?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잠시만 다들 멀찌감치 떨어져 있게나. 그때 우리는 보았다. 창민의 피부 밑으로 무언가 스멀스멀 움직이는 것을. 혈관을 따라 그의 피부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비명을 질렀다. 민경이는 거의 실신 상태였고 나도 순간 정신이 어칠했다. 이장 어른은 한숨을 쉬더니 자기 딸을 불렀다. 해수가, 여기 칼 좀 가져와라. 해수기가 날카로워 보이는 작은 칼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장 어른은 그것을 받아 불에 달구기 시작했다. 칼끝이 검게 타들어가자 그는 그것으로 창민의 팔 혈관을 땄다. 왈칵 피가 나는 대신 거머리들이 우글우글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수십 마리, 아니 수백 마리는 되어 보이는 거머리들이 창민의 몸에서 꿈틀거렸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이장 어른은 해수기에게 대야를 하나 가지고 오려고 하고는 자신의 동맥을 끊었다. 그리고 그 피를 대야에 받아 창민의 팔 아래 두었다. 피 냄새를 맡았는지 거머리들이 그 대야 안으로 몰려들어가기 시작했다. 몇 분 안 되어 큼직한 대야가 거머리들로 가득 찼고 그는 옆에 있던 석유병을 들더니 기름을 거머리들에게 뿌리고는 불을 땡겼다. 피비린내와 고기 타는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우리는 비위가 상해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돌렸다. 거머리들은 모두 불에 탔고 우리는 모두 겁에 질렸다. 창민은 몸의 피를 모두 빨렸는지 온몸이 백지장처럼 푸른빛이 돌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우 선배가 겨우 입을 열었다. 이장 어른은 담배 썸지를 찾아 하나 말아 피우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다. 어떻게든 살리려 했는데 죽어버렸군. 전에는 이것도 그러지 않았었는데 실은 다 우리 잘못이라네. 수확량을 늘리겠다고 너무 많은 제초제와 농약을 썼거든. 그때 민경이가 비명을 질렀다. 거머리가 무서우면서도 궁금했는지 대야 옆으로 갔다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녀석에게 물린 것이었다. 민경아. 이런. 민경이는 손목을 물렸는데 그것이 손목을 타고 팔뚝으로 스멀스멀 올라가는 것이 눈에 보였다. 민경이는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급한 마음에 아까 이장 어른이 한 것처럼 하기 위해 내 동맥을 끊기 위해 칼을 들었다. 그러나 이장 어른은 나를 만류했다. 이장은 그 여자는 죽지 않는다며 나에게 소용없다고 말했다. 여자는 죽지 않아라니 라고 생각하던 중에 그는 자신의 딸을 가리키더니 저 애처럼 되는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경이는 팔을 붙들고 그 자리에 쓰러졌고 그런 민경을 해수기 옆에서 부축했다. 정우 선배, 준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상황만을 지켜볼 뿐이었다.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보다 민경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그때 민경이 통증을 참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해숙의 배를 후려갈겼다. 해숙은 배를 움켜잡고 비틀거렸다. 그리고 해숙의 치맛자락이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고시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았다. 이장 어른은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얼른 이불을 깔고 해숙을 눕혔다. 아마 출산이 시작될 모양이었다. 준석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더니 물을 끓여오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정우 선배도 그 뒤를 따르려 했으나 해숙이 정우 선배의 옷자락을 잡았다. 선배는 꼼짝없이 그 옆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해숙의 속옷을 벗기며 물었다. 대충이라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일이지? 어린 산모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장 어른은 차마 딸 곁에 오지 못하고 민경을 돌보고 있었다. 아까 말한 대로야. 우리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너무 많은 농약을 썼지. 다른 해충들은 박멸을 했는데 그 거머리들만은 농약을 견뎌내더군. 그리고 살아남은 거머리들은 너무나 강해졌지. 피를 빨게 되면 인간 몸에 들어가서 모든 피를 빨아들여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근데 수컷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암컷 거머리들이 전멸하고 만 거야. 그래서 그 수컷 거머리들은 자신들의 종족 보존을 위해 다른 암컷을 노리기 시작했지. 나는 바삐 움직이던 손을 멈췄다. 그 다른 암컷이 설마? 그렇다네.
인간 여자를 노리게 된 거지. 여기야 워낙 촌구석이고 다들 늙어빠진 사람들이라 별 문제가 없었네. 나도 얘가 겉머리들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을 때는 이곳을 떠나려 했지만 여기 노는 다른 데 노래 비해 내 5배의 수확량을 올린다네. 말도 안 돼요. 그렇다면 최소한 따님을 병원에라도 데려가셨어야죠. 그럼 우리의 비밀은 발각나고 아마 정부에서 그 거머리들을 없애기 위해 이놈들을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동네 사람들은 쉬쉬했지. 나도 입을 다물기로 했고 우리에게는 별 해가 없었거든. 그렇다면 아까 제 후배 녀석은 왜 죽은 거예요? 그건 젊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노쇠한 우리의 피는 이상하게도 잘 빨지 않더군. 3년 전에도 학생들이 농화를 왔다가 몇몇이 몰리는 일이 있었네. 우리는 농화를 바라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쫓았다가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할 수 없이 받은 거였지. 하지만 거머리들이 그 학생들을 물어 죽였고 우리는 남은 학생들과 유가족들에게 꽤 많은 돈을 주어 타협을 본 뒤 그 학생들을 논에 묻어버렸네. 해수개개 등을 잡아 뜯기고 있던 정우 선배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때 실종되었다는 학생들은? 그때 이장 어른이 말했다. 설마. 왜 그러세요? 이 여학생 추경도 안 치른 거 아닌가?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하긴 민경은 늘 어린애 같았으니까. 하지만 너무나 처참했다. 온 피부가 꿈틀꿈틀거리고 있었다. 특히 안면 부위엔 무언가 안쪽에서 스멀스멀 기어가고 있는 것이 보일 때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이 학생 아직 수태 능력이 없어서 다른 남자 학생들처럼 그냥 먹히고 마나 보네. 해숙은 마지막으로 힘을 주었다. 초선인데도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 정우 선배의 옷자락은 너덜너덜해졌고 나는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해숙은 피에 뒤섞인 몇천 개의 알을 낳은 것이다. 피가 범벅이 된 그 반투명한 작은 알들. 우윳빛 알들을 보면서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해숙은 땀으로 얼룩진 채 기절하고 말았다. 정우 선배는 그것들을 노려보았다. 선배, 비켜.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해숙을 안아 옮기고는 그 알들을 입을 채들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헛간에서 지푸라기를 들고 나오더니 그것들을 말아불을 붙였다. 정우 선배는 그 알들 위로 불붙은 집 뭉치를 내던졌다. 키 묶은 이 불은 금방 불이 붙었다. 알들은 톡톡 소리를 내며 터지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감고 말았다. 민경은 상태를 보기 위해 정우 선배와 나는 방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민경은 창민처럼 검은 입술에 백지장 같은 흰 얼굴을 한 채 숨이 끊어져 있었다. 우리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물을 끓이기 위해 부엌에 있던 준석이 방으로 뛰어들어 큰일 났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준석은 말을 더듬으며 밖을 손으로 가리켰다. 우리는 방문을 열었다. 오, 맙소사. 거머리떼였다. 새까맣게 몰려 들어오고 있었다. 피 냄새를 맡고 온 것일까? 아님 자신들의 알이 터져버린 것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을 느꼈다. 그때 침묵을 깬 것은 이장 어른이었다. 어서들 달아나게. 자네들을 노리고 오는 걸 거야. 아마 여학생 때문에 더 할 테니 어서 달아나게.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하지만 달아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정우 선배가 말했다. 헛간에서 차 열쇠를 가져올 테니 먼저 담을 넘어. 그것들은 대문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나와 준석은 정우 선배 말대로 담을 넘어 달리기 시작했다. 어두운 논두렁을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달렸다. 밝은 달빛 덕에 우리 뒤를 따르는 정우 선배가 보였다. 우리는 선배와 함께 가기 위해 뒤돌아섰다. 그때였다. 선배가 거머리 떼에게 당한 것이었다. 거머리들이 선배의 온몸 위에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선배를 구하기 위해 가까이 가려 하자 준석이 나를 저지했다. 안 돼요. 정우 선배가. 가까이 갔다가는 선배까지 당할지 몰라요. 준석은 나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그때 정우 선배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얘들아 이거. 쨍그랑 하는 금속성 소리가 들렸다. 정우 선배가 무언가를 우리 쪽으로 던진 것이었다. 그것은 자동차 키였다. 나는 눈물로 앞이 흐려왔다. 하지만 준석은 날쌔게 그 키를 주워 오더니 다시 나의 손목을 잡고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들은 너무 빨랐다.
우리가 그렇게 달렸는데도 거의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이윽고 정우 선배의 차에 다다랐다. 준석은 빠르게 트렁크를 열더니 호스를 꺼냈다. 그리고 차의 수유구를 열더니 호스를 밀어넣고는 휘발유를 입으로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빨아올린 휘발유를 거의 우리를 따라잡은 거머리들에게 뿌려대며 차 문을 열었다. 나는 얼른 올라탔다. 그는 차에 올라차 창문을 열고는 라이터에 불을 땡겼다. 그리고 거머리대에 라이터를 던졌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붙었다. 그것들은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아까 맡았던 것 같은 피비린내와 고기 타는 노린내를 뒤로 한 채 우리는 그곳 뒤를 떠났다. 준석이 겨우 입을 열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준석은 모르는 것이 있었다. 내가 차에 오르기 전에 그 거머리에게 물렸다는 것을. 그 후로 수개월 후 오늘 나는 준석을 죽이고 왔다. 나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면 그는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 일을 모른다. 나는 얼마 후 출산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의 아기들은 이 도시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이야기, 화실괴담. 화실에 있을 때인데 화실에서는 화실 나름대로의 무서운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마치 초등학교에서처럼 밤 12시만 되면 유관순 언니 동상이 만세를 부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고 잘 지내죠. 화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돌고 돌고 하지만 그다지 신경 쓰지 않죠. 제가 경험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만 그게 제가 경험한 거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미술학원은 보통 저녁 6시에 수업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 당시 재수생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와서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대형 미술학원이 아니라 작지 않은 화실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네요. 사람들이 아직은 덜 오고 있었고 저를 포함한 일찍 온 학생들이 대략 6명 정도 될 때였습니다. 각자 대생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저는 문이 있는 쪽의 벽면에서 조금 떨어진 기둥에 기대어 원장님이 종이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슬슬 6시에 가까워지면서 학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철로된 문을 열고 닫는 소리에 누가 들어오나 쳐다보기도 하고 그랬죠. 안녕하고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 둘 들어옵니다. 철문 소리가 납니다. 왜 사람이 안 들어오지? 하는 순간 누군가가 뒷걸음질 치면서 대생실로 들어옵니다. 어라 못 보던 사람인데 저 사람 누구지? 왜 저렇게 들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생실 문에서 뒷걸음으로 한 발짝 정도 들어온 그 사람은 머리부터 허벅지 위쪽으로만 보이고 아래는 석고상 다리 때문에 안 보인 상태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은정아, 저 사람 누구야? 은정이가 스케치하다가 말고 쳐다봅니다. 누구? 종이를 들고 있던 나는 턱으로 사람을 가리키며 소곤소곤 말합니다. 저기 문 앞에 있는 사람 말이야. 누구 말하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아유 답답해. 저 사람 말이야. 저 사람. 이제는 다른 애들까지 쳐다봅니다. 그러나 다들 시큰둥한 표정. 야 누가 있다고 그래. 내가 쳐다보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대략 4초 정도 지났고 그 사람은 구두 소리가 들리고 나서 앞으로 해서 문 밖으로 나갑니다. 이번에는 큰 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은정아, 아까 그 사람 누구야? 누구 말하는 거야? 아무도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 방금 연두색 체크무늬에 청바지 입은 사람 말이야. 야, 너 왜 그래? 무섭게. 아무도 없었는데. 이젠 다른 아이들도 형 왜 그래요? 아무도 없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패닉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며 뭐라 하십니다. 그때 후배가 들어오면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 후배는 검은색 가죽 점퍼의 안에는 빨간색 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황으로 봐서는 그놈이 봤을 게 분명합니다. 야, 너 말고 같이 들어온 사람 누구야? 네, 저 말고 아무도 없었는데요. 무슨 소리야? 너랑 같이 들어온 사람 말이야. 아니에요. 저는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어서 조소실 갈까 대생실 갈까 망설이다가 조소실 들러서 온 건데요. 저는 무섭다기보다는 황당하더군요. 그때는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그랬나 봅니다. 벙치고 헛헛한 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이런 젠장.
너무 궁금했지만 일단 수업 시작이 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수업이 끝났습니다. 먼저 선생님을 보내고 학생끼리 모여서 11시까지 수다 떨면서 아까의 이야기를 하며 그 후배와 정황을 따져봤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황은 이렇습니다. 그 가죽 점퍼 후배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물소리에 맞춰 문 쪽을 쳐다봤고 후배는 조소실로 갈까 대생실로 갈까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소실에 왕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그 존재는 후배 이등 쪽에 따라다니다가 후배가 머뭇거리는 동안 뒷걸음질 치면서 대생실로 잠시 들어왔었던 것이고 그동안 저는 누구냐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조소실로 들어가는 후배를 따라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서 후배 구두 소리에 맞춰 등 뒤에 붙어 따라 움직였던 것이지요. 너무나 잘 들어맞는 스토리였습니다. 모든 정황을 인식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후배는 자기 뒤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것이냐고 되묻고 나는 나 나름대로 소름 끼쳐서 후들후들하고 은정이는 왜 그러냐며 올성이 되고 그렇게 다들 집으로 가면서 종결되었습니다. 좀 시시하죠? 전설의 고향처럼 피 흘리는 귀신을 본 것도 아니고 누구를 어떻게 올리거나 한다던가 그런 것도 없었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귀신은 이렇습니다. 사람이랑 별다를 것 없는 모습과 옷차림. 일반인이랑 섞어 놓으면 절대 찾지 못할 정도의 평이함. 그러나 보는 사람만 보이는 미치고 발뜩 뛰는 신비함. 세 번째 이야기, 야간 투시경. 바닷가 근처의 한 초소에서 부사수와 함께 평소처럼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저기 북쪽에서 잠수정을 타고 침투해 오는지 감시하는 게 주요 목적이었고 후방 쪽에 있는 부대라 크게 긴장감은 없었다. 근무 중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부사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미 많은 이야기를 했었기에 의미 없는 이야기들만 주고받았다. 순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자 정적이 일어 고요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 밖에 저녁 후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을 감시하던 부사수가 전방에 누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을 걸어왔다. 야간 투시경을 받아들고 살펴봤는데 전혀 이상한 것이 없었고 고요하기만 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뭔 소리냐 다시 한번 있는지 봐보라고 건네줬다. 야간 투시경을 건네받은 부사수가 다시 전방을 살펴보더니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것이다. 어린 나이로 보이는 형체가 바위 끝에 앉아있는데 위험해 보인다고. 나는 다시 빼서들어 바위 쪽을 살펴봤다. 있다. 정말 뭔가 보인다. 저게 뭐지? 정말 어린아이처럼 작은 체구의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바위 끝에 걸터 앉아있는 게 보인다. 이곳은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곳인 데라는 생각을 떠올리려 할 때쯤에 그 아이의 시선이 내 쪽을 향하는 느낌이었다. 분명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옆에서 부사수가 뭐라고 말하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몇 초가 흘렀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그냥 멍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힘겹게 정신을 차리는 순간 그놈이 이쪽으로 뛰어온다. 생각보다 빨랐고 장애물 사이로 너무 부드럽게 이곳을 향해 다가오는데 상식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많은 장애물이 마치 그놈에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 듯 거침없이 빠르게 오고 있었다. 부사수에게 미친 그 새끼 나랑 눈 마주쳤는데 이쪽으로 오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 무섭게 다다닥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신경을 귀에 집중했고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부사수가 초소 주변을 빙글빙글 맴돌고 있는 것 같았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신음하듯 내뱉었다. 혼자였으면 기절할 뻔했지만 부사수가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됐다. 일단 그놈이 바로 앞에 온 것은 확실했다. 겁이 났지만 야간 투시경을 부사수에게 주고 나가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순간 발자국 소리가 멈추었다. 밖으로 나와서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귀신에 홀린 듯한 느낌의 불쾌감과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내 몸을 지배했다. 이때 초소에서 부사수의 신음소리와 함께 요란한 소리가 났다.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공포였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부사수가 눈이 뒤집혀서 기절해 있었고 손에 야간 투시경을 꽉 쥐고 있었다. 본부에 연락해서 간단하게 부사수가 기절했다고 보고해서 빨리 조치를 취했고 사정에서 근무 시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다음 근무자와 교대하게 되었고 방금 일어난 일은 말하지 않았다. 아니 근무자들을 위해서라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본부로 옮겨져 몇 시간 뒤 부사수가 깨어났고 안정을 되찾은 뒤 내가 잠깐 나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용히 물어봤다. 그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지 목소리가 상당히 떨려왔다. 내가 나가려 하자 발자국 소리가 멈추는 것을 같이 들었다고 한다. 내가 나가서 이리저리 살펴보러 다닐 때 부사수도 문 앞에 나와서 이리저리 둘러봤는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고 그래서 야간 투시경으로 봤는데 내 뒤를 꼬맹이가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걸 봤다고 한다. 뭔가 어색한 모습에 자세히 봤더니 꼬맹이 발목부터 밑부분이 없었고 둥둥 떠다니면서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고 이것을 나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외쳐도 소리가 안 나오더라는 것이다. 그리곤 그놈이 뒤를 돌아 부사수를 향해 웃는데 그 뒤로 자기가 어떻게 된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다니. 또 다시 그 근무지에 투입할 용기가 없었다. 분명 멀리 바위 끝에 앉아있던 꼬마 아이를 봤었고 이쪽으로 뛰어오는 걸 봤었다. 하지만 초소 밖으로 나와 찾으려 할 땐 보이지 않았는데 야간 투시경으로 보던 부사수 눈에는 그 귀신이 보였던 것이다. 맨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야간 투시경으로 볼 수 있었던 귀신. 그저 장난으로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닌 것일까?